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6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는 만호의 눈치를 살피며 역군을 동원하고 민병을 초무하러 다니는 수군들은 전주성으로 몰려간 동학도인의 집들을 찾아다니며 인정사정 없이 부수고 쓸만한 것들을 긁어내고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무고한 사람을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 함께 갑니다.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 동학괴수 이인한의 집이다. 불을 찾으라라. 마당에 몰려든 민병들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소리쳤다. 그때 이인한의 어머니 보성댁 박씨가 툇마루로 나와서 마당의 민병들을 향해 근엄하게 네 이놈들 무엄하다 하고 소리쳤다. 그것은 절망적인 비명 같은 소리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소란을 부리는 것이냐? 그 소리가 집안을 쩌릉 울렸다. 횃불을 만들어 잡은 민병들이 멈칫했다. 보성댁 박씨가 그들을 향해 말을 이었다. 여기가 이인한의 집이라고 주둥이를 놀리는 놈이 어느 놈이더냐? 여기는 신중보의 집이고 그놈의 아들 신준우의 집이지 이인한이라는 놈의 집은 아니다. 이인한이란 놈 집은 성문뜸에 있다. 나나 신씨문 중에서는 이미 제 아비의 성을 팽개치고 종놈인 이갑동을 아비라고 지칭하고 그 종놈의 성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그놈을 밖으로 내쫓은 지 오래다. 성문뜸에 있는 그놈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놈의 여편네를 짓밟아 반쯤 죽여놓았으면 말 일이거늘 그놈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집에는 왜 몰려들어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이 집은 엄연히 우리 봉산 4대조의 5세 손인 신준우의 집이니라. 보성댁 박씨는 녹이 어린 소리로 당당하게 외쳤다.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금방 허물러지려고 하는 몸을 곧게 세워놓으려고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 무슨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소문이 난 신참반 봉산의 집이 아닌가? 보성댁 박씨는 혀를 물었다. 어린 신진우가 박씨의 뒤에 숨은 채 민병들의 모습을 살피고 있었다. 이 집이 혹세무민하는 동학 비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다. 민병과 포군들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소리쳤다. 그 무슨 괴이한 소리더냐? 이 집이 동학의 소굴인지 공명의 도와 주자의 예로서 살아가는 집인지는 저쪽에 있는 신참판 봉산의 사당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아라. 대장격인 신방현이 민병들을 제치고 보성댁 박씨에게로 갔다. 그녀에게 윗몸을 숙여 사죄를 하였다. 송구하옵니다. 마을에는 신중보가 곧 이인한이고 이인한이 곧 신중보라고 알려져 있어 일이 이렇게 되었사옵니다. 앞으로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으려거든
제당숙모께서 신중보 아닌 이인난이라는 놈을 절대로 대문간 안에 들여놓지 않아야 할 것이옵니다. 고분고분한 말씨기는 하지만 그것은 빈정거림이었다. 신방현은 대면대면하고 오만방자스러웠다. 보성댁 박씨는 신방현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신방현의 음흉한 속셈을 잘 알고 있었다. 신방현은 그녀의 아들 신중보에게 종 달림이를 달라고 보챈 적이 있었다. 신중보가 어느 날 문득 종들을 풀어주고 달림이를 첩으로 삼아버리고 성과 이름을 이인한으로 바꾸겠다고 문중에 선포하자 제일 먼저 달려와서 악담을 퍼부은 사람이 신방현이었다. 달림이를 차지하지 못한 악감정이 시방 신방현을 저렇게 민병들을 이끌고 다니게 하였을 터이었다. 신방현은 보성댁 박씨를 마주 건너다 보며 거연하게 저는 다만 공명의 도와 주자의 예를 지키고 우리 신시문중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나섰을 뿐입니다. 제당숙모님께서 너무 선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나서 민병들에게 다른 집들로 갑시다. 하고 말했다. 대문간 밖으로 나간 그들은 잠시 웅성거렸다. 동학군으로 나간 자들의 집을 속속들이 뒤져서 아주 씨를 말려놓자. 신방현이 민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한 사람씩을 거명하기 시작했다. 민병들 가운데서 다른 한 패는 언문으로 쓴 방을 붙이고 다녔다. 그 방에는 동학에 입도를 한 자들은 속히 그것을 물려버리고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말과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과 주자의 예를 숭상하며 구림의 향약에 따라 살아가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뒤란 감나무 옆에 뻗으러져 있는 별림이는 까물까물해지는 의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물고 기었다. 뒤란에서 앞마당까지의 거리가 10리는 되는 듯 싶었다. 마당으로 나오자 아버지 천만석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천만석이 그녀의 윗몸을 안아들었을 때 그녀는 온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지씨가 울부짖으며 그녀와 그녀의 허리를 받쳐들었다. 별림이의 깊은 속살 속에서 뜨거운 피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인한의 부인인 월산댁 고씨와 7살짜리 진우도 달려왔다. 사람들이 별림이를 달림이의 옆으로 옮겼다. 별림이는 그녀의 몸속에서 홍수 같은 거대한 물줄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아물아물한 안개자락 속에서 한 남정네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난 같기도 하고 이우함 같기도 했다. 죽으면 안 된다고 별림이는 부르짖었다.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아기를 이우함처럼, 아니 이난처럼 늠름하고 똑똑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마동의 최후. 토굴 속에 가부좌를 하고 앉은 비구승 무예는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좀이 쑤셔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이마동의 모습이 무예의 머릿속에 그려지곤 했다. 이마동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붉은 별들이 까물거리고 있었다. 가뭄이 한 20일쯤이나 계속되었다. 이 무렵 무예는 내덕도와 고읍면 일대와 남상면, 남하면 일대의 신심 깊은 이들의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한사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으라고 말하곤 했다. 세상의 흐름이 아무래도 수상스럽다고 말해 주었다. 하루 전에도 그는 이마동의 아들 이바울을 찾아가서 당부를 하고 왔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바우는 회령진 성의 보수와 민평 총호와 조련의 앞장을 서고 있었다. 이 사람아, 그 민병 만들어 뭘 하려는 것인가? 왜요? 그 민병 총호가 사실은 너무 늦었구먼요. 우리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거리고 날뛰는 동학 비도들을 쳐 죽여야 합니다요. 이바오는 달떠 있었다. 그 놈들은 이제 우리 내덕도 땅에 발을 못 붙일 것이오. 이 사람아, 그 동학군 속에는 자네 아우도 들어있어. 우아미 그 자식은 내 원수요. 나하고 피를 나누고 한 문으로 나온 형제가 아니오. 나는 애비가 없는 똘것이오. 무예는 혼돈의 세상을 생각했다. 그 혼돈이 정리되고 나서 전개될 새 질서의 세상을 떠올렸다. 어둠 속에 앉은 부처님은 그의 어지러운 생각들을 자비스럽게 웃고 있었다. 혼돈의 세상이 어디 있고 그 혼돈이 질서 있게 정리된 새 세상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무예는 부처님을 향해 경건하게 예를 표하고 그의 토구를 나섰다.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는 참나무 지팡이가 무예의 부처님이었다. 그 지팡이가 가는 곳으로 그는 따라가곤 했다. 발피나 무뢰배들이나 산적들을 퇴치시키는데도 그것이 크게 기능을 하곤 했다. 진즉 이마동을 자기의 토굴로 옮겨 놓을 것을 그랬다고 무예는 후회했다. 그렇지만 어찌하랴. 무예는 이마동의 운명을 생각했다. 이마동은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렇게 비명에 죽어갈 위인이다. 너무 많은 피를 보면서 살아온 위인이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우주는 궤적대로 움직인다. 이날 밤 자기의 토굴과 이마동의 초옥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가 이마동의 집에 이르는 동안에 이마동의 신상에 어떤 일인가가 일어날 듯만 싶었다. 무예는 조급했다. 내가 좀 더 빨리 나섰어야 하는 것인데 그랬다. 이마동은 무예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력증이 더욱 심해졌다. 팔 하나도 움직거릴 수가 없었다. 집불이 사그러지듯이 자기는 죽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이마동은 낙엽을 생각했다. 낙엽은 떨어져 거름이 되고
새잎은 그 거름을 빨아먹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는 무예에게 해줄 말이 있었다. 두 아들을 부탁하고 싶었다. 작은 아들 우암에 하는 짓은 미더운데 큰아들 바우는 미덥지가 않았다. 큰아들 바우는 장차 새 세상을 불러오려고 하는 어느 누구인가의 발에 짓밟혀 죽게 될 듯 싶었다. 작은 아들한테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큰아들의 생각을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고부로 간 동학군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이마동은 오래전에 만난 전봉준을 떠올렸다. 그는 전봉준의 기와 탄탄한 운세를 믿었다. 동학군이 한양성을 점거한 뒤에는 전봉준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이마동은 생각했다. 그날을 못 보고 죽어가는 자기의 운명이 한스러웠다. 얼마 전에 이마동은 무예에게서 두타거사 김옥균의 소식을 들었다. 두타거사는 청나라에서 자객 홍종우의 총에 맞아 죽었다고 했고 의정부에서는 그 시신을 가져다가 한강변에서 능지 처참을 하고 효수를 했다던 것이다. 두타거사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두타거사가 못한 일을 이제 전봉준이 하고 있다고 이마동은 이를 물었다. 안타까움이 그의 가슴을 쓰라리게 했다. 두타거사가 12해 동안만 참고 엎드린 채 기다렸다가 전봉준과 손을 잡았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을 그랬다. 이마동은 두타거사와 전봉준 가운데 어느 한쪽인가가 왕이 되어 정사를 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두타거사가 내걸었던 개혁 조항들을 떠올렸다. 두타거사의 한을 전봉준이 풀어줄 것이다. 아들 이우암의 늠름한 모습을 떠올리며 이마동은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었다. 이마동의 귀에 큰아들 이바우가 울부짖던 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나는 애비가 없어. 애비가 준 성까지도 갈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야. 이마동은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한숨을 쉬었다. 아들 바우가 가증스러우면서도 가엾어졌다. 바우 그놈은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관제를 당했다. 그 지긋지긋한 관제가 바우를 그렇게 관 쪽에 빌붙도록 만들었을 터이다. 바우 그놈의 생각을 돌려놓을 수 없을까? 절망이 그의 무력증을 한층 더 치게 하였다. 이마동은 아득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때 지축이 울렸다. 그 울림이 개 짖는 소리를 몰고 왔다. 발작 소리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마동은 눈을 힘주어 감았다. 남상면 임씨들이 유자들을 중심으로 민병대를 초모했다던 무예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이 포근들과 합세하여 고부 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동학 도인들을 솎아내고 있다고 했다.
동학군에 나간 사람들의 집들을 한바탕 휘저어 놓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동학 쪽으로 더 기울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다. 유생들과 밥술깨나 두고 먹는 토호들과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동학 무지렁이들한테 힘으로 밀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하고 이마동은 코방귀를 뀌었다. 방방곡곡에서 파죽지세로 일어난 동학군들이 한양성을 점거하고 나면 시골의 민병들 몇백 명쯤은 한낱 홍수진물에 휩쓸러 떠내려가는 개미떼들의 신세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마동의 마당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뛰어 들어왔다. 늙은 산적 두목 이마동은 당장 나와서 목을 내놓아라. 그 외침은 이마동의 귓결에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그는 그가 가야 할 때가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냥 죽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무력감이 온몸을 밑으로 처지고 가라앉게 억눌렀다. 네 발로 기어가서 구석에 세워놓은 환도를 집어들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환도를 쓰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차로가 차가웠다. 말이라고 하는 짐승은 우리들이 모시는 양반하고 똑같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 얼굴에 저기를 느꼈다.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런 말 같은 사람들이 들끓는다고 생각했다. 이 말만도 못한 것들. 이마동은 이를 악물었다. 밖에서 방문을 열어젖혔다. 대우리 문짝이 와당탕 소리를 내며 바람벽에 부딪혔다. 방문 앞에서 탁 하는 부시 소리가 들렸다. 붉은 부시 물동들이 우수수 쏟아지면서 방 안을 순간적으로 비쳤다. 칼을 든 거한 둘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이마동이 그들 가운데 하나를 베었다. 그 거한이 억 하면서 베인 한쪽 팔을 부여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하다가 쓰러졌다. 다시 한 거한을 베려고 칼을 치켜드는데 눈앞의 어둠이 빙그르르 돌았다. 이마동의 온몸에 힘이 풀려버렸다. 무력증이 그의 몸을 동여 묶고 있었다. 가뜩이나 아침부터 굶고 있었던 것이다. 이마동의 눈앞에 새파란 어둠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이마동은 눈을 힘주어 감았다. 거한이 이마동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쳐냈다. 이마동이 칼을 놓쳤다. 이마동은 자기의 목에 칼날이 정통으로 날아들 수 있도록 꼿꼿이 앉은 채 고개를 숙여주었다. 이 구차스러운 삶을 얼른 마감하고 싶었다. 너 이놈! 동학배들한테 검술, 장술, 총술 가르친 내 놈의 죄가 어떤 죄인지 알렸다. 한 놈이 칼을 치켜들었다.
부탁하사. 저도 당신의 뒤를 따라가옵니다. 이마동은 눈을 감고 칼날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놈, 내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비명 행사를 하게 되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었다. 아니요, 제 죽음이 새 세상을 불러올 겁니다. 제가 질러놓은 불이 지금 한양성을 향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속으로 소리쳤다. 멀찍이 떨어져 선 자가 부시를 탁 하고 쳤다. 부시의 새빨간 불똥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그 빛이 방안을 순간적으로 비쳤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마동의 옆에 선 거한이 칼을 내리쳤다. 이마동의 목은 꺾이었고 그의 몸은 나무 등치처럼 거꾸러졌다. 오래지 않아 무예가 달려왔다. 사립에 들어서면서 무예는 피냄새를 맡았다. 별빛에 비친 이마동의 주검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속으로 염송했다. 무예는 집 모퉁이에 있는 장작들을 가져다가 방 안에 쌓아놓고 그 장작 위에 이마동의 시신을 옮겼다. 이제는 다 잊고 훌훌 한 움큼의 연기줄기처럼 떠나가시오. 부디 금나광생하시오. 남은 장작들을 더 가져다가 시신 위에 덮어 쌓았다. 불쏘시개들을 장작 틈에 쑤셔 넣었다. 부시를 쳐서 불을 일으켰다. 불이 타올랐다. 그 불길이 둘러싼 어둠을 살라대고 있었다. 동학군 진영의 동요. 불길한 조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간밤의 이우암은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꿈자리가 사나웠다. 별님이가 사람들의 발에 무참히 짓밟히고 피투성이가 된 채 허우적거리는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우암은 조급했다. 그와 이인한을 죽이려다가 실패를 하고 전주성에서 도망쳐간 지역보가 구림에 가서 무슨 일인가를 냈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얼른 구림으로 달려가 보고 싶었다. 지역보가 별님이한테 간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별님이와 그녀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싸움을 마무리 짓지도 않고 나 혼자서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조울증이 이우암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얼굴을 화끈 달아오르게 하곤 했다. 가뜩이나 동학군 진영 전체가 뒤숭숭해졌다. 이난과 이방원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서렸다. 홍순서와 고이철의 얼굴도 굳어져 있었다. 이공빈과 김동만과 홍또바우는 입술을 빨곤 했다. 그들의 입술은 바싹 탔다.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한숨을 푹 내쉬곤 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자신의 우울함을 드러내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적자로서 전봉준 일당의 허황된 꼬임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당을 지어 역적의 난을 일으키는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안타깝도다. 괴수 전봉준을 잡아다가 바치는 자는 위에 보고를 올리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고 큰 재물과 벼슬을 내리겠노라. 양호 초토사. 홍계훈의 호요유문이 동학군 진영 여기저기에 나돌았다. 한문으로 쓴 것도 있고 원문으로 쓴 것도 있었다. 경군의 첩자들이 필사한 그것을 화살에 달아서 성 안으로 쏘아 날렸다. 이우암이 그 효유문 한 장을 이인한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인한은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갈갈이 찢어서 팽개쳤다. 이우암은 부대의 차일 밖으로 나와서 전날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산록을 바라보았다. 그 산의 능선 여기저기에 불빛이 반짝거렸다. 그것은 경군들이 피우고 있는 모닥불이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었다. 꼬인 것을 풀 수 있는 꾀꼬리 소리 같은 수가 나서지를 않았다. 그때 이우암은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어둠 속에서 수상스럽게 속삭이는 한 무리의 그림자들을 보았다. 그림자는 둘이었다. 그 그림자들은 심각하게 무슨 수기인가를 하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의 부하들이 화승총과 환도 한 자루씩을 들고 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채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요. 한쪽이 속삭였다.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다른 한쪽이 신중을 기하자고 했다. 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오. 그때 덮쳐 잡아가야 합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그들이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지만 이우암은 그들의 그 수기 내용을 확실하게 들을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작 소리를 죽이면서 그들 두 사람의 옆으로 다가갔다. 동학군 도소의 사람들은 술렁거리는 동학군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어떻게 경군을 공격할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답답해하고 막연해하고 있었다. 소문이 흉흉했다. 청나라 군사들이 동학군을 치기 위하여 군함을 타고 제물포를 거쳐 군산포로 오고 있다고 했고 덩달아 일본 군사들도 동학군을 치겠다고 하며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 수비병들도 군함을 타고 군산포 쪽으로 오고 있다고 했다. 동학군들 가운데는 앞일을 불안해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이 늘어났다. 실제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다. 속삭이는 두 그림자 주위를 경계하던 부하 하나가 다가오는 이우암의 앞을 막아서면서 댁은 니시오? 하고 물었다. 수기를 하던 두 사람은 이우암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재빨리 말을 돌렸다. 큰 목소리로 짓거렸다. 술 한 병 구하는데 무엇이 그리 두렵단 말이오?
한쪽이 엉뚱하게도 술 이야기를 하면서 발을 옮겼다. 성문 밖에 경군 놈들이 매복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유함은 제지하는 자를 제치고 그들 두 그림자를 뒤따라가 보았다. 그들은 순창접의 차일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고부군수 박원명의 육촌 동생인 박기명이고 다른 하나는 피롤이 사는 김경천이었다. 박기명은 오래전부터 부하들 10사람을 데리고 동학군에 들어왔다. 김경천과 함께 순창접 속에 들어있었다. 그와 김경천은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 전봉준을 생포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유함은 불안했다. 그 사람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내고 싶었다. 그들을 뒤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누구누구인가를 확인해 두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얼굴을 똑똑히 보아둘 수가 없었다. 그들은 재빨리 사람들 속으로 묻혀버렸다. 순창접의 차일 문 앞에는 두 사람이 번을 서고 있었다. 이유함은 잠시 주저했다. 남의 접 안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간세꾼으로 오인을 받아 몰매를 맞을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유함은 태연스럽게 차일 안으로 들어갔다. 번서는 자가 눈치를 채고 이유함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장흥 이방원 접에 소속된 이우암이란 사람이요. 볼 일이 있어서 왔소. 이유함은 번서는 자에게 진정어린 소리로 말했다. 번을 서는 자는 조금 전에 이유함이 차일 앞에 이르러서 한동안 머뭇거리면서 사방을 살피곤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다가 이유함을 뒤따르는 자가 번서는 자한테 못 들어가게 막으라고 손짓을 한 것이었다. 내가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여기 간세꾼이 나타났다. 또 다른 번서는 자가 소리쳤다. 순식간에 순창접의 차일 속에서 동학군들이 몰려들었다. 이유함은 그들을 피해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반항을 하고 튀어보아야 붙잡힐 수밖에 없을 터이었다. 그는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었다. 그들은 이유함을 순창접주 이용술에게로 데리고 갔다. 이용술은 이유함의 말을 듣더니 부하들에게 그를 장흥접 이방원 접주에게로 데리고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일렀다. 순창 부대원들은 이유함을 개처럼 질질 끌고 장흥접으로 데리고 갔다. 이웃의 다른 접 동학군들이 끌려가는 이유함을 정말 간세꾼이라고 오해하고 양순하지 않은 눈길로 흘긋거렸다. 그들의 눈길에서는 불신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유함은 장흥접의 차일 앞에 와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왜? 뭔 일로 이렇게 됐느냐? 이인한이 물었지만 이유함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기만 했다. 자기가 어둠 속에서 본 어떤 음모인가를 섣부르게 발설했다가는 이인한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 듯 싶었다. 이인한이 우울해진다면 장흥접
전 부대의 사기가 가라앉을 터이었다. 전날 저녁 무렵부터 동학군 진영은 감당하기 어렵도록 술렁거리고 있었다. 끼리끼리 모여 주변을 살피고 나서 수근거렸다. 등에 붙이고 다니는 부적도 헛것이란 말이여. 다 쓸데없는 것이여. 아무런 효력이 없어. 총철안을 막아주는 힘 없어. 전 대장이 그림자 없는 신인이라고 한 것도 헛말이라고 하더라. 전 대장도 어저께 싸움에서 허벅지에 총철안 맞았다고 하더라. 저쪽에 초토사야말로 오히려 참말로 귀신 잡는 전술을 부린다고 하더라. 경군들 안에서는 제일로 무술이 뛰어나고 전술도 귀신 같다는 것이요. 이때껏 우리를 개같이 졸졸 따라다닌 것도 바보 같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까닭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구먼. 초토사가 청나라에 원군을 청해놓고 있다네. 일본 군사들도 신식 무기를 들고 우리를 치러 온다고 하더라고. 전주성 안에 들어가 있다가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골저골해서 민부군들이 일어나가지고는 동학군에 나간 우리들의 집을 불지르고 우리 옆편네들 겁탈하고 다닌다고 하는디 그래구만. 이런 것을 진퇴양난, 상말로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여. 누가 퍼뜨리고 다니는지 성안의 동학군 진영에는 이러한 소문들이 썩은 냄새같이 떠돌기 시작했다. 동학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동학군들은 도소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못 믿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불안해하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살 길을 찾아 흩어지려고 하고들 있었다. 성급한 접주들은 도소에 찾아가서 앞으로의 타개책을 내놓으라고 앙알거리곤 했다. 이 접, 저 접에서 동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채 허탈해하고들 있었다. 이날 밤에는 사당패들이 굿을 놀지도 않았고 소리꾼들이 소리를 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들도 이날 싸움에서 총철안에 맞아 죽었거나 동료들의 죽음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인가 코가 빠져 있을 터였다. 장흥접 차일의 이웃에 있는 보성접의 차일 모퉁이에서 사람들 여나무 명이 둘러앉아 쑥덕거리고 있었다. 우리만 살아서 무슨 낯으로 돌아갈 것이란가? 나는 못 돌아가네. 우리 동네 도인들 가운데 넷이 죽었다면은 최부잣집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로구만. 빌어먹을 놈에가 부적이고 주문이고 다 소용없더라. 막둥이, 삼돌이, 비틀이 그 날쌘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줄은 참말로 몰랐네. 아무리 사람이 날쌔다고 총철한 만큼 날쌔단가. 다 틀린 성심네. 눈치를 봐서 슬쩍 성을 빠져나가도록 하세.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고향에는 민부군들이 쫙 깔렸다는디.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이러고만 있을 것인가? 청나라 군사하고 일본 군사들까지 쳐들어오면은 이제 참말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네. 객사 까마귀 밥, 낙목 한천 찬바람 속을 떠도는 외로운 혼백을 면치 못한단 말이여. 동학군 진영에는 불안과 초조의 어두운 안개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대로 가만두어서는 멀지 않아 동학군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전주천에 흐르는 피. 시험 삼아 공격을 해본 이래 계속된 사흘 동안의 싸움에서 동학군들은 뜻밖의 많은 타격을 입었다. 너무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무리한 공격을 하였던 것이다. 평사는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뜨고 있어도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눈을 감고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 않게 마음이 산란하고 어지러웠다. 여느 때 하던 것처럼 안씨와의 달콤했던 밤일들을 떠올려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해보았다. 안씨의 얼굴마저 떠오르지 않았다. 전주성 안에 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듯 싶었다. 금방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거짓말같이 죽어 넘어져서 단말마의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거두어 버리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이 며칠 동안에 그가 본 죽음들이 몇 천은 될 듯 싶었다. 자기도 그들처럼 어느 한순간에 죽어갈 것 같았다. 어디론가 도망을 쳐야 할 것 같았다. 등에 붙인 궁궁을을이라는 부적, 청을이라는 부적, 입으로 외어대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라는 주문도 효염이 없는 듯 싶었다. 분명하게 등에 부적을 붙이고 입으로 주문을 외우면서 가던 옆에 사람들이 푹푹 넘어져 죽어갔던 것이다. 누구한테인가 속고 있는 듯 싶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경군들이 겁을 먹고 달아날 거라고 말을 하던 대장이 원망스러웠다. 경군들은 결코 호락호락 도망갈 군사들이 아닌 듯 싶었다. 그들이 가진 회전식 기관총과 대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평사는 진저리를 쳤다. 생각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젓고 또 저어도 지난 며칠 동안의 전투에 대한 생각들을 그를 자꾸 공포 속으로 몰아넣곤 했다. 스스로가 죽지 않고 두 눈을 뜬 채 살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신통하였다. 아시마님, 저는 어찌하옵니까? 평사는 안씨의 얼굴을 떠올리려고 애를 쓰면서 허공을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안씨의 얼굴은 안타깝게도 떠올라주지 않았다. 첫날 싸움 때 평사는 서문을 열고 나아가는 동학군진에 섞여 미전교를 건넜다. 동학군들은 완산의 주봉에 있는 경군들을 무작정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등에 붙인 궁궁을을이라는 부적과 청을이라는 부적과 입으로 외우는 시천주 조화정 이라는 주문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동학군들은 몸을 은폐물 뒤에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갔다. 동학군들은 완산 봉우리들을 향해 일자진을 쳤고 구름같이 떼지어 달려갔다. 동학군은
검두봉의 경군을 한다름에 짓밟아 버리고 홍계운의 아영을 공격하여 그 산 밖으로 멀리 퇴치시킬 참이었다. 평사는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경군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나아갔다. 며칠 전부터는 장응접이 대장태를 앞세우고 선봉에 서지를 않았다. 이 싸움에서는 대장태가 필요 없게 된 것이었다. 완산의 숲은 너무 짙었고 골짜기와 등성이가 모두 가파랐다. 남쪽의 한 부대는 남고천을 건너서 곤지산 서쪽 벼랑의 골짜기에서 공격을 하였고, 북쪽의 한 부대는 전주천의 왼쪽 언덕에서 완산의 산자락을 지나 위봉으로 올라가서 매곡을 사이에 두고 검두봉에 포진하고 있는 경군을 공격하였다. 평사는 위봉 쪽으로 올라갔다. 동학군은 겁이 없었다. 하얀 포장을 앞세우고 벌떼같이 나아갔다. 입으로 연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한사지를 외어대었다. 하늘님의 조화를 믿었다. 그 조화는 날아오는 총철안을 비껴가게 한다는 것이었다.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포장을 들고 나아갔다. 죽어 넘어진 앞사람은 주문을 열심히 외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영솔장인 최경선은 소리쳐 말했다. 얼핏 검두봉의 경군이 밀리기 시작했다. 경군놈들이 달아나기 시작했다. 더 급하게 쫓아라. 최경선이 소리쳐 말했다. 동학군들은 그 말을 따라 매곡 쪽으로 달려내려갔다. 그때 완산에 있던 강화도군이 급히 산을 내려와서 밀리기 시작하는 경군을 응원하였다. 강화도군들의 무기는 최신식 회전기관총과 양총들이었다. 그들이 쏘는 총철안과 포탄이 빗발치듯 했다. 동학군들이 진무들처럼 푹푹 쓰러졌다. 동학군의 진격이 주춤해졌고 밀리는 듯 싶던 검두봉 쪽의 경군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동학군들을 향해 맹렬한 반격을 했다. 동학군들의 시체가 허옇게 깔렸다. 동학군 진영에서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자들이 하나씩 생겼다. 둘이 달아나고 열이 달아났다. 뿔뿔이 흩어져 성 안쪽으로 달아났다. 평사는 혼겁을 한 채 달아난 자들을 뒤따라 뛰었다. 이돌필이 평산을 뒤따라 뛰었다. 한데 이돌필이 쓰러졌다. 이돌필을 부축에 일으키려고 했지만 헛일이었다. 이돌필은 가슴 한복판에 총철안을 맞았고 질풍 같은 경련을 일으키고는 숨을 거두었다. 평사는 혼겁하여 이돌필을 버리고 뛰었다. 죽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고참봉한테 어머니의 원수를 갚지 않고 죽어서는 안 된다. 기어이 살아나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고일평의 아내 안씨를 데리고 도망을 가서 그녀가 낳은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 다음 날 경군은 대포를 마구 쏘아댔다. 그 포탄은 성 안에도 떨어지고 성 밖에도 떨어졌다.
여기저기에서 민가들이 불타졌다. 동학군들은 불안하여 마음 놓고 걸어 다니지를 못했다. 그러한 속에다가 초토사는 효유문을 자꾸 날려보내긴 했다. 나는 순박한 대부분의 평민들이 전봉준과 그를 따르는 접주들의 협박에 못 이겨 따랐으리라고 생각한다. 가명의 교리나 노비나 사령들도 역시 목숨을 부지하려고 어찌할 수 없이 동학 비도들에게 협력하였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 바이다. 평민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각기 자기의 주소와 성명을 적은 종이를 바치고 교리와 노비와 사령들은 각기 자신들의 직위, 즉 이서는 이서라고 몸에 써붙이고 노비는 노비라고 써붙이고 사령은 사령이라고 써붙이고 우리의 본진에 와서 대령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모두 너그럽게 사면할 것이니라. 바야흐로 한양에서 우리의 증원군이 출동을 하였다. 그들이 군산포를 거쳐 이곳에 도착하는 대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이 있을 것이다. 부디 이때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본진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도록 하거라. 양호 초토사. 평사는 총에 맞아 죽어간 이돌필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몸서리를 치곤 하였다. 자기도 이돌필처럼 죽어갈 듯 싶었다. 오줌을 누러 나가거나 주먹밥 한 덩이 얻어먹으려 밖으로 나갈 때는 하늘을 휘둘러 살피면서 뜀박질을 하곤 했다. 이날 평사는 도소 앞에서 번을 서다가 전봉준 대장의 얼굴을 보았다. 전봉준은 천천히 측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전 대장도 측간을 다니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평사는 허공을 쳐다보았다. 1시경쯤 뒤에 전봉준은 측간에서 옷을 추스리며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전봉준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눈꼬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평사는 이때껏 양반들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살아왔다. 그들의 수염 하나 까딱하는 것, 눈썹 하나 꿈틀하는 것, 혹은 얼굴 근육이나 입술이 움직거리고 파들거리는 것만 보아도 그들의 심사를 훤하게 가늠할 수 있곤 했다. 전봉준의 얼굴에서는 여느 때와 달리 늠름한 기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초조해하고 있었다. 뱃속이 불편한 듯 싶었다. 전봉준의 그러한 얼굴을 보자 평사는 더욱 불안해졌다.